본인 책에서 자기 별명을 알더라고. 뭐요? 몽규시치? 아니요, 정관. 그럼 너무 MG 아니야? 아, 그래요? 2024년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8월이 됐군요. 히든볼 목요부. 오늘은 게르디올라 개눈깔 없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우입니다. 자, 지금 뭐 프리시즌이 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스코어 자체도 4대3이 나왔기 때문에 꽤나 명승부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첫 번째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 넣으면서 3대0으로 토트넘이 앞섰는데, 이게 이거 작년에 아틀레티코랑 할 때는 되게 치열하게 붙다가 결국 이제 이승민 막판 중거리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싱겁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게 후반에 팀 K리그가 뭐 시작부터 무섭게 추격을 시작하더니 결국 이 난타전 끝에 7골이 나오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보러 갔나요? 갔습니다. 네, 어제. 어땠나요? 일단 너무 더웠고. 그치, 더웠지. 이게... 엄청 더웠지,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고 시원한 날씨가 있고, 해가 떨어져도 더운 날씨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온이 요즘에 계속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어제 이제 제가 봤을 때 채팅창에도 지금 가신 분들 많을 건데, 진짜 더웠고, 날씨는 너무 더웠는데, 입장할 때도 작년 아틀레티코 때보다 좀 빡셌던 것 같아요. 엄청 꽤 철저하게. 검사 많이 했어요? 네, 일단 신분증 무조건 본인이 지참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1차 게이트에서 이제 신분증 보고 소지품 검사하고 한 다음에 스마트 티켓 받은 거나 또 신분증 대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입장을. 진짜? 왜 이렇게 빡세? 그래서 생각보다 입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대파리들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매를 해놓고 그런 뭐라고 해야지,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당근도 있고 거기 딱 보잖아? 그 뭐라고 써있냐면 뭐 팀 K리그 토트넘 4인 그리고 괄호치고 플러스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20이 표값 제외하고 20만 원을 더 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 얘기지. 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파리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그 수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면 들어갈 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넘겨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예매자 본인이 무조건 같이 무조건 가야 돼요. 되는구나. 네,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양도가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예매를 했어요. 근데 못 가. 그래가지고 혹시 가실래요? 해서 이제 그거를 내가 정가를 받고 팔려고 해도 예매자 본인이 이걸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확인이 돼야 이제 들여보내주는 거구나. 네, 재판매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좀 입장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 지연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이제 일바로 줄 서신 분들은 바로바로 들어갔을 텐데, 제가 어제 느꼈던 거는 그 토트넘 유니폼 입고 있으면 그냥 다 손흥민입니다. 아키는 무조건 손흥민이에요. 네, 진짜 그 7번 유니폼 입고 계신 분이 난 세상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생각보다 K리그 유니폼도 어제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K리그 팬들도 왔을 테니까. 네. 그래서 요새 K리그 인기가 아마 이제 지난 시즌에도 엄청 잘 됐고, 올 시즌에도 지금 K리그가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붐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어제 팀 K리그 토트넘 가가지고 조금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트넘 응원가를 중간중간 부르셨거든요. 그 토트넘 팬분들이. 근데 제가 뭐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막 오래 부르진 않았다. 네, 그냥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었고. 후반 됐을 때는 그 이제 대한민국 박자에 맞춰서 이제 K리그라고 이제 연호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끝나고 경기 전인가 경기 끝나고 그 막 K리그 팬들 보니까 단체로 카니발 하면서 각자 팀의 응원가를 다 돌림 노래처럼 좀 부르더라고요. 이게 K리그 직관 가시는 분들은 보통 상대팀 응원가 앵간한 건 다 압니다. 그렇죠. 네.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나의 사랑 나의 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어제 전북하는 그 오렐레 같은 경우도 이제 다 같이 이제 막 하고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저는 뭐 큰 느낌으로는 이게 뭐 단순하게 이벤트 매치고 프리시즌 매치이긴 하지만 진짜 다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좀 축제의 장이 아니었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뭐 정몽주 나가 이것도 같이 외치더라고요. 네. 정몽구 나가, 홍명구 나가.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외국인도 이제 쪽몽규 나가 이렇게 하면서 그거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되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 스카마티 안양도 이제 했나 보네. 진짜 뭐 다 했나 보네요. 예.
아 맞아 아스날 유니폼도 있더라고 어제 보니까. 뭐지? 네. 매기려고 갔나? 아스날 유니폼 꽤 있어서 저도 이제 좀 봤고. 그리고 어제 저는 경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지난해에 이어서 팀 캐리가 꽤 잘해야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경기도 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찬우 형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경기는? 아니, 그러니까 전반전에 사실 좀 많이 실점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어렵나 싶었는데 후반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 많이 넣고 막 이러면서 좀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이벤트성의 매치고 뭐 그래서 사실 이걸 가지고 토트넘이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이렇게 얘기할 그거는 애매하죠. 아니긴 한데 느낌이 그 지난 시즌 후반기에 봤던 그 토트넘 비슷해 그냥 느낌이 그 계속 실점 나고 막 이럴 때 느낌이 그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 토트넘 이거 비슷한데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저번주가 아니라 이제 이번 주 올라온 영상 중에 그 디에슬레틱에서 각 팀별 그 빅 이슈를 하나씩 이제 꼽아가지고 다뤄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토트넘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 있는 전술에 대해서 얼마나 좀 타협을 할 것이냐. 이 수비 라인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할 것이냐가 이제 주 화두였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전혀 타협점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 예. 주원 형은 어떻게 봤나요? 지금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골이 많이 나왔고 중요한 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직관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이벤트 매치로서는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또 득점을 안 하면 아쉽잖아요. 아쉽죠. 득점을 못하면 아쉬운데 2골이나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골은 멋있었어. 그거. 아니 그거 진짜 가랑새로 쓱 빼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첫 번째 골이 되게 손흥민스러운 골이었잖아요. 측면에서 툭툭 치고 나서 감아 때린 거니까. 두 번째 골도 사실 이제 클래스를 좀 보여주는 그런 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날씨가 더웠지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그 트와이스 트와이스 고트였죠. 너무 좋았고 진짜 고트였죠. 트와이스. 그렇습니다. 그 어제 그러면은 뭐 토트넘 선수들이나 팀 K리그 선수들 중에 좀 제일 인상 깊었던 선수 있나요? 일류첸코. 일류첸코 선수. 득점 때문에? 아니 저는 네. 어제 오베르단이랑 그 안데르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K리그에서 잘하는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이제 사실 저는 한 클래스 위 정도의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근데 뭐 토트넘도 후반에 멤버를 좀 바꾸고 하긴 했지만 역시 이렇게 K리그에서 잘 나가는 외국인 선수들은 이 프리미어리그 팀을 좀 만났을 때도 본인 기량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좀 빡빡한 그런 상황에서의 매치가 아니니까 그 선수들의 기량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더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라면 당연히 그 선수들은 그 정도의 능력을 뭐 갖고 있다는 걸 뭐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당연한 느낌도 들었었어요.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빡빡한 경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사실 일류첸코 선수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일류첸코 선수에 대한 평가는 사실 뭐 약간 반반 나뉘긴 합니다만 어쨌건 간에 이 선수 역시도 보면서 역시 저 선수도 이렇게 빡빡한 경기 아니면은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선수구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주원이 형은 좀 누구 인상 깊게 보셨나요? 정재희 안양. 안양이란다. 포항. 네. 나는 정재희 하면 아직도 그 안양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 정재희가 진짜 빠른 모습. 진짜 후반에는 수비가 좀 헐거우니까 좀 치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관중들을 좀 흥분시키는데. 왜냐면 또 빠른 선수가 또 보는 맛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재희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조현우 선수가 2단 선방도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는 사실 팀 K리그에서 아는 선수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면 뭐 조현우 같은 선수도 알고 뭐 양민혁 그건 이제 워낙에 요새 이제 핫하니까 아는데 그냥 조현우 하는 거 보고 관중석에서 되게 좀 똑같은 반응 나왔고 저 황문기 선수 언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황문기 선수가 사실 이제 대체로 들어갔잖아요. 황전 선수가 이제 부상 낙마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간 선수였는데 역시나 잘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은 좀 어떤 선수 좀 인상 깊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토트넘 쪽에서는 뭐 베리발 지금 언급해 주시는 선수도 있고 근데 베리발은 그 전광판에 잡힐 때마다 이제 함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재희 정재희 선수 얘기가 제일 많네요.
인상적이었어요. 네, 왜냐면- 사나 인정이고요. 아, 사나? 네. 네. 정재희 선수를 잘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네, 정재희 선수가 원래 원체 그렇게 빠릅니다. 네. 완델손 맞아. 완델손도 어제 진짜 괜찮았고 세징야는 이제 그거 놓친 게 조금 아쉽긴 했죠. 네. 이탈로 맞아. 이탈로도 있었고 정우영, 박승욱 그쵸. 링가드도 나왔으면 좀 재밌을 것 같고 이동경도 그거 하나 들어갈 만 했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승우 머리, 인정이고. 이승우 근데 머리 바로 풀었던데? 그 머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그 비슷한 류의 머리를 이제 해봐서 알잖아요. 굉장히 풀기 쉽습니다. 그냥 머리 감으면 바로 풀리기 때문에. 아, 그래? 그냥 바로 풀려요, 그거.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 꼬인 부분만 살짝 탁 풀면은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다 풀리는 시스템이라서 이승우 선수 머리 바로 푸는 것 같고. 그 토트넘이랑 이제 바이언 경기가 이제 좀 있잖아요, 뒤에. 양상 자체는 그래도 바이언이 조금 우세인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바이언 선수들이 많이 빠져서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거 선수들이 중요한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뭐 되려나? 약간 바이언도 이제 전력이 그렇게 따지면은 토트넘이랑 원래는 이제 풀 전력대로 이제 맞붙으면 당연히 바이언이 위겠지만 많이 빠져서 별 차이가 없는 느낌? 바이언하고 지금 토트넘하고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이 맞붙는 지금 내한한 멤버들로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느낌이어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콤파니 감독이 이전에 맞섰던 번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 콤파니 감독도 뒤가 없는 축구를 한다면 야 뒤가 없는 축구끼리 맞붙어보면 과연 어디가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번리의 전력이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많았던 그렇죠. 건데 이제 바이언에 와서는 그게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이언 얘기를 또 잠깐 해보면은 지금 방한하지 못해서 아쉬운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리 케인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안 온다고 뭐 이미 좀 일찍 여기는 발표가 됐었죠 해리 케인 선수는 뭐. 근데 이제 사실 그 바이언 내한이 굉장히 일찍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쿠팡플레이에서 이제 광고를 할 때 이제 해리 케인이 안 나오는 영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네네네. 근데 이제 잉글랜드가 이제 결승을 가버리는 바람에 해리 케인 이제 방한이 안 됐고 이제 여러모로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는 손흥민과의 맞대결도 당연히 이제 주목도가 있을 것이고 좀 오지. 그래도 피곤해도 좀 오지. 토트넘이니까 그치. 그래. 토트넘이니까 좀 올만했지. 친정팀도 한번 이제 좀 상대하고 피곤해도 하루 이틀 정도만 덜 쉬면 되잖아. 근데 이제 너무 못 쉬긴 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자 그래서 해리 케인 그렇게 해서 친정팀 토트넘 상대 그리고 손흥민 맞대결 영상도 저희가 이제 볼 수는 없게 됐고 사네는 이제 부상 여파 때문에 이번 투어에 이제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올리세도 이제 이번에 새롭게 바이언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바이언이 예전에 비해서 윙의 무게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좀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 윙들이 워낙에 좀 대단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 잘하면 뭐 부상이야. 코마 같은 선수는 괜찮게 하는데 부상을 너무 자주 당하고 그리고 그나브리는 한때 잘했다가 지금 뭐 폼이 많이 떨어졌고 그나브리 이번에 서울이스 레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기면? 그때 런던이스 레드 했잖아. 토트넘이 이기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올리세가 저는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이제 바이언 가서는 어떻게, 왜냐면 이번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어쨌든 재기량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기대감이 꽤 많았는데, 이제 파리올림픽에 이제 참가하게 되면서 한국도는 불참을 하게 됐고, 여기에 이제 이토 히로키도 이 골절상이 있어가지고 한국 투어에 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선수들을 좀 보면은 뭐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뭐 코망, 알폰소 데이비스 이제 이런 선수들이 휴가 일정 때문에 한국 투어에 불참을 하게 되면서 뭐 지금 바이언도 어떻게 보면 차포를 꽤 많이 떼고 온 상황이라서 이게 팀 K리그랑 토트넘 경기도 4대3 명승부가 나온 것처럼 바이언 토트넘도 이게 뭐 다득점 경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되게 첨예하게 하다가 한 골 승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기왕이면 다득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여요. 두 팀의 스타일상 콤파니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상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프리시즌에서는 그렇게 골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오히려 대놓고 우리가 하는 축구를 해서 여기서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되느냐. 주원이 형도 좀 비슷하게 보시나요? 토트넘 바이언 이 경기 양상 생각해보면. 그냥 바이언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콤파니 감독이 어떤 축구를 구사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근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저는 이제 지난 시즌에 토트넘을 봤을 때 너무 이제 자기의 축구 철학이 확고해서 상대에게 골을 먹더라도 그 타협점이 없었잖아요.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타협을 좀 했으면 좋겠고 콤파니 축구가 이제 김민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김민재 스타일을 보면
지난 시즌에는 이것도 저것도 못했던 김민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후반기 가면서 더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러면서 본인이 좀 헷갈렸던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쉽게 말해서 튀어나가야 되는지, 지키는 수비를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많았던 김민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프리시즌 보면 이제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대충 나오지 않을까. 그런 장면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일 이제 국내 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김민재를 뚫으려는 손흥민, 그리고 손흥민을 막으려는 김민재거든요. 왜냐면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이 매치 자체를. 없지. 왜냐면 대표팀은 같은 팀이고, 그리고 뭐 과거에 이제 뭐 서로 소속팀이 달랐더라 그 팀이 이제 맞붙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그럴 일이 아예 없었고, 작년에 뭐 나폴리 있을 때나 뭐 손흥민은 토트넘에 있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아예 없으니까. 김민재랑 손흥민이 맞붙었을 때 둘 사이에서 이제 누가 이제 승리하는지도 아마 내일 경기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축구 좀 딥하게 안 보시는 분들도 그냥 김민재, 손흥민 존재 자체만으로 일단 좀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김민재 선수가 우측 수비수로 나오면 거의 매 상황마다 이제 맞붙을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김민재 이제 우측 센터백으로 손흥민이 예를 들어 왼쪽에 센터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매 상황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우, 생각만으로도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바이언 선수들이 입국을 했거든요. 오전 원래 이제 그게 10시 반 입국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부스에 이제 도착을 해서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도착한 지 10분 뒤에 입국이 이제 지연됐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11시 18분에 입국을 한다라고 해서 그럼 좀 대기하고 있어야겠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11시 반으로 한 번 더 지연이 됐어요. 제가 사실 어제 이제 영주 형이랑 맨시티 바르셀로나 그것도 이제 경기가 1시간 20분이 지연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코파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도 지연이 됐어요. 아, 그렇지. 예. 제가 묻었을 때 이제 지연 경기가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지연이 많이 됐는데 11시 반에 그래서 이제 입국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토트넘이 너무 딜레이가 많았어요, 입국할 때. 그래서 이 중계 자체도 입국 라이브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그런 좀 일반적인 중계는 아니잖아요. 좀 새로운 포맷인데 토트넘 이제 입국 라이브 할 때는 이제 그때 김용남 캐스터랑 형철이가 입국 라이브 중계를 했는데 이게 공항 라이브 화면은 들어갔어. 근데 너무 토트넘이 입국을 안 하니까 한 1시간 정도를 말로 때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긴장을 되게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바이언이 엄청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장에 가신 분들은 오늘 되게 럭키했던 건 생각만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바이언이 띄엄띄엄 들어와요. 그러면 사인 많이 해주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러면 사실 사인 받기 좋잖아요. 한 번에 와르르 들어왔을 때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았다 이제 막 약간 요럴 수 있는데 이제 들어온 선수마다 다 이제 사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현장 가신 분들은 상당히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입국 중계하면서 느꼈었던 건 노이어가 짱이다. 노이어가 사인을 진짜 끝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저기 근데 어떤 분이 노이어가 내 펜 갖고 갔다고. 영광 아닙니까? 네, 영광 아닙니까? 네, 글 올라오긴 했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사인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저는 콤파니 감독 버스를 일찍 들어가 버리길래 좀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짐 놓고 또 나와가지고 밖에 계신 분들한테 사인도 다 해주시고 그리고 토마스 밀러는 그냥 들어갔거든요. 근데 참고로 제가 이제 코펜하겐 갔을 때 보고 왔잖아요, 바이언. 그때도 밀러는 그냥 들어가긴 했습니다. 아, 그래? 원래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인가 봐.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때도 손을 흔들어줬는데 그때 바로 버스 탔거든요. 밀러도 약간 그런 건가? 나중에 사인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지금 어디 두산 감독님인가요? 네, 두산 감독님 약간 그런 스타일. 네. 이제 노이어 팬 도둑이라 하시는데 노이어는 그 펜을 가져갔잖아요. 제 유성 매직으로 해리 케인이 사람들한테 사인 해줬었거든요. 근데 케인은 또 굉장히 친절하게 돌려줬어? 돌려주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근데 바이언 선수들이 되게 좀 웃으면서 사인을 많이 해줘가지고 아마 공항 가신 분들은 오늘 나름의 만족감을 꽤 느끼고 오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리셀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언도 이제 입국을 했기 때문에 내일 오픈 트레이닝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프리뷰 쇼부터 시작해가지고 킥오프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제가 등장하는
리뷰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예, 리뷰가 있어요. 아, 예. 그 리뷰까지 여러분들 이제 꼭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이제 형철이가 또 끝나고 나서 형철이랑 리뷰를 했고요. 혹시 듣기 싫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토요일에 저는 이제 그 올림픽 중계 때문에 리뷰는 못 보겠네요. 아 그래요? 오늘 몇 시인데요? 10시. 아 10시에요? 22시. 아쉽네요. 굉장히 합당한 이유네요. 예. 무슨 경기 중계예요, 네? 네? 아니 토요일에. 토요일에 그 여자 축구 8강. 아, 여자 축구 8강. 엠스풀에서? 형은 내일 좀 리뷰까지 좀 함께 해주시죠. 토요일 날이요? 네, 토요일 날. 아니, 뭐 입중계 끝나고 바로 꺼야죠. 리뷰까지 보고 있습니까? 아니 네. 선수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나중에 인터뷰 같은 건 나중에 충분히 저기 볼수 다시 있으니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다시 볼 수 VOD로 있잖아. 올라옵니다. 저도 쿠팡 와우 회원입니다. 저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닝 팀 K리그 토트넘 그리고 이제 바이언 방안 관련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소식이라서 이것도 약간 오프닝 느낌이긴 한데 그 인터밀란 그 구단주였던 이제 수닝그룹이 포르투갈의 포르티모넨세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지수 선수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잠깐 뛰었었고 지금 이제 김용학 선수가 소속이 돼 있는 포르투갈 리그의 포르티모넨세인데 이 수닝그룹이 한 8천만 유로 정도 들여서 포르티모넨세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인터밀란에서 수닝그룹은 좀 어땠죠? 그 당시에? 전체적인 평가가? 인테르요? 네. 처음에 샀을 때야. 그땐 돈 많을 때니까. 그땐 빵빵했죠. 그러니까 콘테를 그 돈 주고 데려왔지. 콘테한테 연봉을 얼마나 줬는데. 그리고 네. 처음에는 이제 수닝이 와가지고 이제 돈도 헛돈도 많이 썼죠. 주앙마리오 막 4천만 유로. 아, 주앙머리우. 인텔 레전드. 가브리엘 바르보사 3천만 유로 막. 그런 애들한테 7천만 유로를 썼어. 네. 이거 거의 비슷하잖아 지금. 이게 프로멘스 인수한 거랑. 구단 인수급 금액이 주앙마리우랑 바르보사 가격이네요. 그래. 그 수닝이 그때는 이제 돈이 많았으니까. 네. 그리고 중국 잘 나가고 막 이럴 때니까. 그때 그리고 또 1대1로 한다고 막 이탈리아에 돈 많이 뿌리고 막 이럴 때니까.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아마 정책이 뭐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이제 연계가 돼서 이제 뭐 인텔을 인수한 것도 있었는데 초반에는 좋았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자금이 이제 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그냥 쪼그라들었죠. 네, 쪼그라들고 막판엔 결국 이제 오크트리한테 돈을 못 갚아서. 네. 그래서 이제 구단이 넘어갔죠 이제 오크트리로.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닝그룹은? 수닝 그룹은 어쨌든 간에 인테르가 다시 우승한 팀으로 만든 건 맞아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뒤에 자본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승하는 팀을 만들고 만약에 저는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성장을 했을 거예요. 매출액을 계속 늘려가는 상황이었고 물론 그게 중국 쪽에 스폰서들이 많이 붙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건 뭐 돈 아닌가? 돈이지. 그것도 다 똑같은 돈인데. 그쵸. 어쨌든 규모가 좀 커지는 그런 단계에서 코로나를 딱 맞으면서 모기업이 완전히 이제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끝난 거라서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게 되게 많아요. 많죠.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은 두 가지 사건이 IMF하고 코로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IMF 이전과 이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여기 IMF 때 안 태어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술집들 5시, 6시까지 하는데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거 체감 진짜 확 되지 않아요? 아니 요즘은 그냥 10시면 닫아. 10시면 닫는 데도 있고 늦게까지 해도 2, 3시면 그냥 끝나요. 네, 맞아.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해요 그냥. 그래서 물어봐야 돼 요즘은 좀 12시 1시에 가면 몇 시까지 해요? 라고 물어봐야지만 되더라고. 그리고 네이버 지도에도 24시간 영업이라고 써 있는데 네. 막상 가잖아요? 문 닫혀 있어. 맞아 닫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이제 뭔가 밤새 뭘 하는 그런 문화에서 그런 게 시간이 확 앞당겨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밤새 영업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아마 타격일 텐데, 그럼 그분들이 다른 무언가, 내가 이제 수입이 이만큼 줄어드니까 그걸 메꿀 만한 다른 무언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술집이 그렇게 일찍 끝나면 그것도 똑같이 빨리 끝나죠. 택시들, 그다음에 그 대리운전 같은 것들, 그것도 이제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수닝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수닝이 돈줄이 마르고 이제 오크트리로 넘어갔는데,
할 만큼 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초반부에 수닝이 몇몇 잘못된 돈 좀 있을 때 잘못 판단을 한 게 있지. 아까 그 얘기했었던 그렇죠. 그런 거. 뭐, 예. 그리고 스팔레티 덜컥 재계약해주고 콘테 어차피 데려올 거면 그거 뭐 재계약을 해 그렇게. 그렇게 돈을 헛돈을 이렇게 자꾸 써서 안 좋은 게 있었다고요. 옛날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네. 스팔레티 생각하기에 또 막 치네 또. 아니 근데 제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수닝그룹이 맞고 나서 약간 네. 그 중국 선수들 뭐 이쪽도 있었나요? 뭐 아니, 인터밀란에 없어. 그런 거 전혀 중국은 없었나요? 없었지. 아 급이 돼야지 됐고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스라든지 막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도 급이 돼야 됐고 오죠. 그래 공을 차야 됐고 오지.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살짝 이제 다르게 보는 건 여기는 어찌 이제 포르투갈 리그잖아요. 그리고 포르티모네스가 사실 그렇게 강팀이 아니잖아요. 이 리그 내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시아 쪽의 선수에 대한 부분에 메리트가 조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네. 어쨌든 2부 리그 팀이고 뭐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나는 이걸 굳이 약간 이런 느낌? 굳이 뭐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약간 뭔가 약간 어필하는 느낌이야. 나 축구에 진심이었다 우리는. 진심이었다. 약간 우리 인터밀란도 이렇게 했고 우리 그리고 축구에 우리 진심이었다. 인수했다. 구단.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지금 이제 뭐 신스트라이던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 선수들 많이 진출해서 거기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다른 이제 좋은 클럽들에 이제 이적한 선수들 좀 있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려면 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만큼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중국 선수들의 기량 자체가 우리가 이제 몇 번 뭐 우리 월드컵 예선하고 뭐 이럴 때 봤지만 기량 데려갈 자체가 만한 제가 선수 볼 때는 자체가? 아니 한 10년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야 예전보다도. 진짜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수닝그룹 인수 소식은 이제 또 오늘 이제 찬우 형이 또 오셨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때 당시 어땠는가 한번 이제 짚어보는 느낌으로 저희가 가볍게 한번 넣어봤고요. 이제 그 클린스만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 올라온 인터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점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 네. 게시 날짜는 4월 26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 인터뷰가 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기사가 좀 나오고 이게 그 트랜스퍼 마켓에서 어쨌든 올라온 기사잖아요. 한 번 더 무슨 업데이트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하러 업데이트를 하는지 약간 모르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 당근에서 끌어올리기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느낌이야 진짜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뭐 끌어올리기를 해가지고 이게 좀 메인에 떴나 해가지고 이게 또 나왔는데 이게 그 한국 대표팀 관련해서 이야기한 부분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좀 보면은 이제 그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 이제 그 싸우는 얘기 대해서 이제 클린스만이 언급을 하고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1년 동안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유익한 경험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싸우면서 팀 스피릿이 무너졌고 이 코치진들은 결국 이제 싸움과 관련이 없었지만 비난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화를 내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정말 같은 만원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몽규 회장이 이제 그 자서전 쓴 거에 그거 있잖아요. 클린스만은 선수들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해줬다.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맞물려서 생각하면 이제 그거예요, 이거는 선수들의 개성이나 자유를 존중해주는 게 아니야. 책임지기 싫은 거야, 그냥. 그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은 거야. 혹시라도, 야, 싸운 건 니네 탓이지, 왜 내 탓이야? 이거잖아. 야, 그 선수들끼리 어쨌든 선수들이 싸우고 한 건데. 야, 50명씩 모여서 싸울 수도 있지. 하지만 내 탓은 아니야. 그건 책임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그러니까 뭐 식사 시간도 뭐 식사도 자유롭게 하고 뭐 훈련하는 이런 거 자유롭게 해줬다라는 얘기 자체가 팀으로서는 단체 생활이라는 팀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단체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율과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없앴다는 얘기인데 그건 책임지기 싫다는 얘기거든. 그러려면 대표팀 가면 뭐하러 해?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년 만에 이제 자 저희는 몇 년 만에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굉장히 큰 성공을 가장 큰 성공을 안겨줬고 1년 만에 네버다이 정신을 심어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네버다이 정신이 이 사람이 말하는 네버다이 정신이 뭡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꾸역꾸역 이겼잖아요. 아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 그게 이제 네버다이 우리 정신이다. 마지막에 다 꾸역꾸역 이겼잖아. 그거 보고 갖다 붙인 것 같아. 네. 사우디, 호주 막 그러니까 이것 이런 때문에 데인데. 이걸 갖다 붙였어 내가 볼 때. 그 결과가 없었으면 이거 못 갖다 붙이는데 갖다 붙였어.
그러니까 내보다 왜 죽기 직전까지 가냐고. 그치.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전혀 없는데. 그렇게 상태를 안 만들면 되는 그렇지. 건데. 뭔 내보다야 내보다이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언론에서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돼서 유감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읽으셨잖아요. 네, 다 읽었어요. 축구의 시대.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리뷰하는 영상을 네, 네. 저희가 업로드됐죠. 올렸는데 그 클린스만 관련 코멘트는 뭐라고 좀 있던가요? 이 자서전에서. 클린스만 관련돼 가지고 다 얘기를 했는데 클린스만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좀 설명을 좀 주저리 길게 하는 느낌인 거죠. 그 정도까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정몽규 그 협회장은 클린스만에 대해서 커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얘기했을 때는 절차대로 뽑았다라고 자서전에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벤투 감독 뽑을 때하고는 굉장히 좀 그 절차나 이런 걸 봤을 때 절차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축소가 됐었죠. 아, 그쵸. 네. 그냥 되게 간단한 과정을 간단하게. 통해서 툭툭 하고 데려온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서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1순위였다. 5명의 감독 중에.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1순위였는지 나오지 않아요. 아, 그 이유에 대한 건 없고. 네.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책을 600페이지나 되는 책을 밤을 새면서 읽었다는 게 새삼 제 자신이 약간 좀 대견스럽나요? 어쨌든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예. 영상을 찍으려면 읽었어야 됐으니까 네. 그래서 오랜만에 책을 또 이제 그 가열차게 읽어봤는데 아무튼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는 꽤 이제 변명이 좀 많았다. 네.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클린스만의 방식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 인터뷰에서 가장 열받는 게 뭐냐면은 이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 그 싸우는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팀 스피릿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바로 뒤에 그러니까 있으니까? 걔네 둘이 싸워서 팀 스피릿이 이제 무너져 버렸다. 팀이 와야 라는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싸움 한 번에 무너지면 그게 팀이야? 그러네. 그게 팀이야? 아, 그러네. 한 번 싸웠다고 그렇게 무너질 거면 그 팀이야? 아, 그리고 사실 축구 팀 내에서 싸우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의 그런 다툼은. 근데 다툼은 있을 수 있고 뭐 비단 이런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외 축구에서도 싸우고 그쵸. 뭐 훈련하다가도 싸우고 예전에 뭐 손흥민 구자철도 그 독일에서 막 싸우고 그런 그랬었잖아. 것도 있었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있으니까 근데 뭐 싸우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싸워도 괜찮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제 감독의 해야 될 역할들이 이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세세한 거를 터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20명에서 30명 되는 선수들의 화합은 그러니까 똘똘 뭉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원팀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싸울 수 있어. 그러면 자기가 싸워가지고 무슨 구경하는 사람처럼 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관자처럼 내 새끼들이 우리 팀에 싸웠다. 이거 내 책임이다. 내가 뭔가를 했어야 됐었는데 좀 안타까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쟤네들 싸워가지고 우리 팀 분위기 개망했네. 분위기 망쳐가지고 졌는데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책임 회피잖아요. 이것도. 무슨 소리야. 자기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빨리 뒷수습하고 빨리 왜 싸웠는지 뭐 면담도 해보고 하면서 다시 뭉치게 만들어야지. 인터뷰 끝나고 나서 그 얘기는 아니 또 감독이라고 하면 또 어른이라고 하면 사실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고 해도 나왔잖아. 비일비재하다.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강전에서 승리했어야 됐었다. 그거 영향 없었다. 하면서 설사 영향이 있더라도 선수를 커버치는 모습이 필요하잖아. 근데 쟤네 싸워가지고 내 커리어 망쳤다. 이거밖에 더 돼? 그쵸. 망칠 커리어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못하니까 아니,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책에다가 무슨 클린스만이 1순위에 뭐 내 마음속에 저장도 아니고 무슨 1순위네 2순위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고 짜증난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클린스만이 1등이면 그거 자체가 문제야. 어떻게 얘가 1등이야. 아니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헤르타에서도 병크를 엄청 크게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좀 궁금하다. 아니 왜 클린스만이 자꾸 이런 주 요직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도대체 원동력은 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앞서서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과정 절차가 그때도 없었던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선임 당시에도 그래서 주원이 형이 딱 얘기한 대로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에 관해서 좋은 말을 쓸 수밖에 없다. 예, 책에서는.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본인의 어떤 그 책임을
좀 책임이 온전히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그 선임 잘못됐어. 또 돌아보니 막 그 이랬으면. 책에서 자기 실패 인정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나요? 아니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승부조작 사명 같은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때도 자기는 그냥 어떤 뭐 용서를 하고 싶었다. 뭐 이런 느낌. 자기가 왜 용서합니까 그걸? 10점 만점에 8점 줬는데 무슨 없죠. 잘못이 없어. 30년 동안 그분은 굉장히 한결같이 올바르고 한국 축구만을 생각하고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오래전부터 회장을 했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읽고 30대 초반부터 현대자동차 회장이었더만. 현대자동차 이제 부회장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게 30대 초중반인가? HDC랑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북 다이노스 구단주 하면서 죽죽하고 뭐 그때는 뭐 그냥 뭐 명예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다음에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 하고 그다음에 나의 사랑 부산 아이파크 연맹 총재하고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니까 아는 건 많아. 한 건 많아. 아는 것도 많고 축구에 관련해서 진짜. 기간 자체가 뭐 워낙에 오래됐으니까. 축구 일을 오래 한 건 맞지. 엄청 오래 한 거지. 진짜 오래 했어요. 정말 오래 한 사람이.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거지. 그거 자체가?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책에 갑자기 책 얘기를 좀 돌아섰는데 본인 책에서 자기의 별명을 알더라고. 뭐요? 몽규시치? 아니요. 정과. 그럼 너무 NG 아니야? 그래요? 안다고 하니까. 저 아직 책을 못 읽어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정몽규 회장의 별명인데 정과장. 정과장. 이제 정과장인데 이제 본인 책에서 쓰기에는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 굉장히 좀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 쓰기 때문에 뭐 과장처럼 일한다. 그러니까 회장이지만 과장처럼 뭐 한다. 이렇게 챙긴다 해가지고 정과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듣는 거는 좀 그거 아니거든요. 네. 좀 조금 회장답지 못하다. 그래서 아까 저도 정과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정과장 하면 예전에 그 정준하 씨 이미지가 이제 또 굉장히 강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무한도전의 그 무한상사의 그 정과장도 딱 그 느낌이잖아요. 눈치가 없잖아요. 포지션이. 저도 아직 책을 못 읽어봐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3시 52분에 이제 드디어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샀나요? 축구의 시대.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난 여기 책이 있는데 왜? 아니 형이 이제 계속 읽고 있으니까. 다 읽었어요. 갖고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 컨텐츠가 업로드되는지 몰라서. 근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반품하고 이거 다 읽으셨으면 제가 좀 가져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책이 관심을 받는다는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관심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이철근 단장 책도 저 나오자마자 샀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뭐가 묘사됐는지 좀 궁금해서. 근데 반품하면 돼요. 뭐 오늘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주원 형이 제 생각보다 좀 빨리 읽었어요. 그 자서전을. 제가 12시인가 11시에 읽기 시작해가지고 4시까지인가 읽고 새벽 자고 5시간 정도 돼서 9시에 일어나서 바로 스타벅스 가가지고 이제 2시인가 찍었거든요. 스타벅스 가서 한 3시간을 더 읽었어요. 꽤 오래 걸리네. 600페이지가 넘는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읽는데. 그것도 되게 스피드하게 읽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채팅창에 어떤 분이 아까 물어보셨는데, 근데 재미는 있나요? 나 솔직히 잘 읽혀요. 그럼 이제 그 생각을 해야죠. 작가 훌륭하네. 잘 썼네.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축구의 역사를 알잖아. 또 연맹했을 때부터의 그러니까 역사. 그 시대는 우리가 이제 보고 저기 한 거니까. 그래서 쭉 읽을 수 있고 그래 이때 이랬었지. 이때 이랬었지. 이때 이랬었지. 근데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들지만 쭉 읽히고 야 진짜 참 대단한 인생이구나. 나는 시작부터 이게 압도가 돼가지고 아니 30대 중반에 나보다 나이 어릴 때잖아. 그치, 중반에 그치. 현대자동차 회장 딱 그것부터 시작하고 하니까 나는 그 회장님 그 역사 스토리가 내가 압도가 되더라고. 내가 와 이런 인생이었고 그걸 막상 딱 보니까 야 왜냐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인생이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그 40살 넘어서 지금 내 나이 때 회장 된 것도 아니고 야 30대 중반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야. 제 나이에요. 그래 네 나이에 제 나이에 이제 회장이 다른 회장도 현대자동차 회장이야. 그치. 어디 뭐 구멍가게 회장이 아니라. 해가지고 야 이거 어마무시하더만. 그래서 야 진짜 이 재벌가의 이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의 현대자동차하고 그때의 현대자동차는 이제 위상 위상이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긴 합니다.
춤에 목며들었던 거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저희가 책 얘기를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이 클린스만 인터뷰에 대해서는 뭐 항상 저희가 보였었던 스탠스랑 이제 똑같이 얘기가 있고 이게 정몽규 회장 이제 자서전에 축구의 시대에 클린스만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가볍게 한번 다뤄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클린스만 인터뷰는 한결같고 아마 다음에 한국 대표팀 관련해서 인터뷰 제일 또 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똑같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자기 그냥. 반성은 전혀 없을 거고요. 네. 자, 클린스만 얘기 그리고 잠깐 책 얘기까지 저희가 다뤄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저희가 팀 K리그랑 토트넘 그리고 토트넘이랑 이제 바이에른 뮌헨 얘기를 좀 하는 것처럼 프리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그 이제 해설자 입장에서 프리시즌에 좀 할 게 없었잖아요. 이때는 좀 쉬는 타이밍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기억하는 이제 첫 그건 이제 ICC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엄청 몇 년 전에 네. 그거 한 2년? 3년 전이었나? 더 된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인가가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네, ICC라고 해가지고 그 팀 이제 몇 개 모아놓고 이렇게 막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트로피 주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프리시즌이 이 중계가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주요 팀들의 프리시즌이 이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로젠보리전에서 0대1로 패배를 했고요. 레인저스 2대0으로 잡았고 아스날한테 1대1로 졌고 그리고 잠깐 오늘 그 레알 베티스전이 제가 알기로 있었던 걸로 확인했었거든요. 이거 결과 확인만 제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저 이제 대본을 좀 새벽에 올려놓다 보니까 베티스 이겼군요. 네, 베티스한테 이제 3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요 이슈는 사실 이제 부상입니다. 그 레니오로가 지금 보니까 뭐 크게는 한 2달 정도? 3개월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네, 이 두 개에서 이제 3개월 정도까지 이제 결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호일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상 얘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좀 이제 경미한 부상이었다라고 이제 현재까지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호일룬도 한 6주 얘기 있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경미한 부상이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늘어나더라고요, 이 부상 기간이. 그래서 시즌 시작할 때까지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맨유는 사실 이게 뭐 경기력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주축 자원들 특히 그 스카우팅 됐잖아요, 레니우로. 근데 이 수비 자원에서 어쨌든 안 그래도 맨유는 부상이 엄청나게 많은 팀이었는데 이것까지 빠지게 되면 경기력적인 거를 다 떠나서 다시 한번 올 시즌도 이제 부상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느낌은 아니지 않을까. 역시 주전은 메가이어다. 아, 메가이어가 들어가야 된다. 역시 주전이다. 맨유의 주전은 메가이어다. 근데 맥과이어 또 어떻게 할지 몰라. 네, 맥과이어가 또 이번 시즌 어떻게 할지 뚜껑 열어봐야 알죠. 아, 사실. 뭐 그거는 맞죠. 근데 이제 근데 너무 부상이 많어.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사실 리산마 부상 빠져 있고 바란 부상으로 날아가 있었고 루크쇼도 부상 엄청 많았고 해가지고 안 되는 자원들 지금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제 다 돌리고 있었는데 아 그렇죠 에반스도 본인이 처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왔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을걸요? 그치, 이렇게 많이 뛸 거라고 생각 안 했겠지. 근데 네. 주전이 됐지. 네, 근데 이제 뭐 에반스가 그렇고 이제 뭐 맥과이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부상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채팅창 보니까 지금 안토니랑 레시포드도 지금 부상 의심으로 교체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일정이 이제 리버풀이랑 경기가 남아 있고 그리고 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또 커뮤니티 실드 때문에 시즌을 좀 일찍 시작하거든요. 이 새 시즌을 앞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개선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맨유가 이번 시즌에 좀 개선해야 될 점? 야,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그래도 새로운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과의 호흡이 빠른 시간 안에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호일룬이 전 좀 늦게 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쵸. 네. 초반부에 워낙에 이제 좀 고전을 많이 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좀 더 빠르게 적응을 하고, 근데 요로의 부상은 아쉽긴 합니다만, 많이 아쉽죠. 공격에서 좀 빠르게 적응을 하고, 역시나 뭐 비싼 안토니가 아,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네,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그래요. 지금 그 호일룬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 시즌에 레시포드 그냥 그랬죠. 네. 그다음에 못했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안토니 별로였죠. 못했죠. 호일룬 늦게 터졌죠. 그래가지고 전 맨유가 흔들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걔 누구야? 아르헨티나 그 친구 가르나초 생각보다 별로였죠. 마무리나 능력이나 이런 거. 그래서 공격에서 저는 이 선수들이 좀 터져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 만약 공격에서 지난 시즌하고 똑같은 모습 보이면은 이걸 그 지르크지 영입했잖아요. 네. 그 아무 소용 없다. 아, 오히려.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지금 보니까 아마드 디알로가 지금 프리시즌 폼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뭐 기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참고로 이제 디애슬레틱에서 다뤘었던 거는 그 이제 공격진과 수비진 사이 그 미드 갭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자꾸 라인이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저는 뭐랬어요. 터나우 감독이 전반적으로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FA컵 우승했잖아. 그쵸. 첫 시즌 리그컵, 두 번째 시즌 FA컵. FA컵 우승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여유를, 어쨌든 간에 감독이 남았잖아. 남았으면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운영을 해야지. 지금 뭐 새롭게 영입하는 선수들 많고 뭐 마즈라이도 사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난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원들 가지고 이 선수들이 시즌 중반부 후반부 넘어갔을 때 제대로 된 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야 얘네 영입하기, 얘네 빨리 적응시켜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적응할 수 있고 최대한 우리 축구에 잘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지. 지금 이제는 물론 팬들의 기대는 안 그럴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또 급하게 하다 보면 또 부상 또 계속 나오고, 부상 없으면 또 없는 선수 또 끌어다가 쓰면서 또 성적은 성적대로 또 안 나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네. 초반에 사실 조금 결과가 안 좋더라도 조금 여유 갖고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가 자,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말씀드린 리버풀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실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스날입니다. 아스날도 일정이랑 결과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스타트는 본머스였고 승부차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대로 승리를 했고, 이제 오늘 아스날 리버풀 형철이가 이제 입중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남은 일정 보면 레버쿠젠 그리고 리옹이랑 이제 프리시즌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스날 뭐 주요 이슈는 이 스미스로우가 지금 플럼으로 떠났고요. 네. 그리고 칼라피오리 오피셜 나왔고, 여기에 프리시즌 종료가 되면 키비오르의 이제 거치에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스날이 지금 수비진도 내보내야 될 선수 좀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키비오르 같은 선수는 이제 뭐 칼라피오리 선수가 들어온 이상 나가는 게 좀 맞죠. 네. 칼라피오리 그리고 뭐 마갈량이스, 살리바 그리고 이제 우측의 베나이트. 아마 뭐 이제 요렇게 지금 주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시즌을 쭉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이 팀이 2년 연속 그 우승 경쟁을 했었던 팀이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아쉽게 우승에 그렇죠. 이제 실패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이 새 시즌에도 우승 경쟁을 아마 하게 될 텐데 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가능하다. 올 시즌? 네. 지난 시즌 어쨌든 2시즌 전보다 지난 시즌이 더 우승에 근접했고, 1위를 차지한 기간도 아니 굉장히 물론 1위에 길었고. 차지한 기간은 지난 시즌이 더 길지 않았나? 뭐 아무튼 되게 네. 길었어요. 어쨌든 둘 다. 간에 네. 어쨌든 되게 더 근접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 이번 시즌에 진짜 근접한 차이로 아스날이 우승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갈수록 뭔가 좀 발전한다라고 뭔가 이제 보시는 우상향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고, 그런 의미에서 칼라피오리 같은 선수 영입도 너무 좋은 움직임이고, 그러니까 근데 전방만 좀 어떻게 표준방은 이번에도 아직 소식이 없죠. 네. 네. 지금 얘기 또 추가로 나오는 게 이제 중앙에 미켈 메리노. 레알 소시에다드. 메리노 선수, 예. 그 네. 얘기도 나오고 있죠. 메리노는 아마 이제 오면 좋은 자원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주원 형이 얘기했듯이 좀 공격진의 부재가 아스날의 발목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지난 시즌에 뭐 이제 예능가라로 얘기하자면 종윤이랑 같이 중계를 하면서 지난 시즌에 우승하면 좀 빠르다. 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우승의 시기가 어딨어. 할 때 해야 돼, 우승은. 인스타TV 컨텐츠상 좀 빠르다라는 생각도 내심 하긴 했었어요. 네. 할 때 해야 돼. 또 드러나진 않았지만. 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에는 이번 시즌은 좀 빠른데 내년 시즌 우승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드라마적인 약간 요소나 또 종윤이가 또 좋아하는 아스날이 우승했으면 하는, 진짜 우승하는 걸 이제 봤으면 하는 마음이 야, 있거든요. 너는 우참이나 안 하고서 그런 말을 진짜 있어. 해야지. 이번 시즌 있어요, 진짜. 근데 봐봐요. 지난 시즌에 그런 생각을 했어. 네. 그러니까 아스날이 이번 시즌 좀 빠르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승하는 모습도 이제 보고 싶으니까, 종이가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싶으니까. 이번이 적기다. 근데 또 이번 시즌 막 돌입하려고 하니까 올해도 좀 빠른데. 그런 게 어딨어. 그 팀 팬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그거를. 그렇지. 그럴 수 있는데 나 혼자만의 생각은 올해도 좀 빠른가?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뭐 언제쯤이 적정할까? 한 10년 후에?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 그거고.
네, 이제 이번 시즌 한번 저도 아직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거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네, 좀 될 필요가 지켜보겠습니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네. 아니야, 진짜야. 아,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형이 근데 오해하게끔 행동을 해요. 네, 근데 보면. 종현이가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네, 우승해서. 그것도 있어요. 그 마음 있다니까. 네. 없을 수가 없잖아. 몇 년 동안 같이 중계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첼시입니다. 자, 첼시 렉섬이랑 비겼고요. 셀틱한테 1대4로 대패를 했어요. 그 이제 클럽 아메리카,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 첼시 경기가 지금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엔소 관련 그 이슈. 근데 이거는 이제 선수들한테 사과했고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 자선단체 이제 첼시 재단 통해서 이제 기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자체적으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경기력과 결과를 못 챙기고 있는 데다가 지금 벤치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마레스카가 구사하는 이 축구에 대해서 뭐 이제 의구심을 품어서 뭐 이제 이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 디에슬레틱 쪽에서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레스카가 새롭게 부임한 첼시가 어쨌든 이제 결과를 좀 못 챙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프리시즌에 겪는 새 감독이 부임한 팀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의미 없다고 봐요. 이 결과 아무것도 의미 없고. 어쨌든 감독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스템에 새로운 전술에 이제 선수들이 적응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골을 몇 골을 먹었네, 몇 골을 넣었네 이건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클럽 아메리카 빼고는 어쨌든 앞에 결과는 좀 아쉬웠거든요. 물론 아쉽죠, 당연히. 그 골 실점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거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결국 이제 감독이 원하는 식의 움직임들을 선수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그 움직임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것만 아마 마레스카 감독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그 전에 포체티노 감독 시절보다는 후방에서의 빌드업 체제를 좀 더 개선하고 싶은 의지는 알겠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이제 아직 프리시즌 경기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시즌 개막이 다가올수록 그런 것들이 좀 잡혀가는 게 확인만 되면 저는 결과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렉섬전 입중계하고 셀틱전 봤거든요. 제가 클럽 아메리카전 아직 못 봤는데 저도 두 경기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찬호 형이랑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중점으로 두고 하려는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랑 후방에서 빌드업 나가는 패턴이나 윙어들을 뭐 벌려있는 그런 위치나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그 레스터에서의 그거를 지금 이식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팬들 입장에서 좀 경기력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본 시즌 돌입했을 때 이게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어떤 경기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 초반에 조금 헤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첼시의 경우에는 경기력적으로. 근데 초반에 헤매면 지난 시즌이랑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근데 그거죠. 그 헤매는 기간이 어디까지 갈까? 그렇지. 근데 첼시 너무 지난 시즌 막판에 좀 좋았는데 또 갑자기 감독이 바뀌는 바람에 야 이거 진짜 또 물음표예요 이번 시즌. 이건 아직 세 판을 완전히 지금 완전 다시 모르죠. 거니까. 이거 진짜 모르죠. 갑자기 거면 이렇게 지는 게 나아. 근데 사실 첼시도 마찬가지고 리버풀도 마찬가지고 모릅니다. 맞아. 그쵸. 다 물음표가 붙어 있지. 그래서 지금 첼시가 그리고 빡빡해요. 맨시티, 레알, 인테를 만났다가 또 개막이 맨시티라서 상황 자체가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셀틱한테 졌고 밀란한테도 졌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랑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승부차기 가가지고 이제 또 패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경기 일정은 이제 첼시랑 프리시즌 그래서 맨시티는 이제 첼시를 2번 연속 이제 만나게 되고 이게 뭐 이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주전들이 빠진 상황에서 프리시즌은 좀 이제 패배를 했고 근데 바르사전에 어느 정도 주전 자원을 투입했는데도 결국 이제 승부차기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첼시랑 조금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당장 못 챙겨도 어쨌든 맨시티는 다음 시즌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이제 평가를 받을 거고 뭐 여기는 사실 뭐 또 감독이 바뀐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저기 프리시즌 결과대로는 셀틱이 최강팀이지. 뭐 다 이기고 있으니까. 첼시 잡고 맨시티 잡고 뭐 최강팀이죠. 셀틱이. 그래서 저는 맨시티는 이제 조금 그 생각해봤을 때 결국 이제 로드리 문제가 좀 대두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난 시즌도 이제 있었을 때 없었을 때. 경기력의 차이가 사실 좀 컸었잖아요. 실제 결과도 이제 못 챙겼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좀 이제 보완을 하는 형태로 프리시즌 뭐 남은 일정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부터 케빈 더브라이너보다도 로드리가 존재감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케빈 더브라이너는 이제 빠졌을 때 어느 정도는 좀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로드리가 빠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제 로드리가 없는 거를 더해서 긴도안도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과르딜라 감독. 미드필드 중원에서 로드리의 존재감이 너무 커졌고 이거를 어떻게든가 좀 분산시켜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로드리 선수에 대한 발롱도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지금도 발롱도르 1순위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선수니까 못 받을 것 같긴 한데. 주원이 형도 맨체스터 시티 관련해서 로드리는 좀 비슷한 입장인가요? 이 선수가 빠졌을 때 그런 공백. 그걸 지난 시즌에 느꼈잖아요. 사실 느꼈기 때문에 근데 로드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선수가 있을까? 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쉽지 없다고 않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로드리가 유로도 있었고 지난 시즌에 진짜 열심히 이제 뛰어주면서 이번 시즌의 컨디션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피곤할 수 있겠다 진짜. 진짜 요 몇 년간 경기 엄청 쉴 새 없이 로드리. 뛰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폼이 훅 가버린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워낙 이제 뭐 강철 체력을 자랑하긴 하지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근데 그래도 맨시티는 강력합니다. 네. 자, 그리고 리버풀은 레알 베티스전 이겼고, 그리고 오늘 아스날이랑 경기 끝났고요. 여기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비야랑 프리시즌이 남아 있습니다. 리버풀은 사실 저희가 뭐 이슈라고 다룰 게 없는 게 지금 이적 시장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뭐 24세 이하의 좀 어린 선수를 찾고 있다. 이런 것도 인테리어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어린 선수 찾고 있거든요. 목소리가 돈은 없다. 하지만 어린 선수를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그 이적 시장 자체가 좀 8월에 스타트를 할 거라고 이제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리버풀에서 즉시 전력감을 좀 보강을 한다면 좀 어떤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격수 여긴 공격수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살라도 불안함이 있는 상황인데다가 다윈 누네즈. 이번 코파에서 사실 이제 좀 많이 아쉬웠고.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정말 볼 때마다 놀라운 선수긴 한데. 어쨌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득점을 해줄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최전방에 있어서. 네, 전방에서. 주원이 형도 좀 비슷한가요? 리버풀은 어쨌든 이제 톱에 대한 득점력에 대한. 근데 또 공격수 비싸. 누네즈 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상황상은 그렇죠. 쓰는 건 쓰는 건데. 그럼 누네즈 이상의 그러면은 또 1,000억 이상의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격수가 그런 매물이 있나 지금?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24세 이하 선수 찾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유망하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전력이 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선수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리버풀은 이번 시즌 좀 쉬어가나? 근데 뭐 이제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 새로운 감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워낙 이제 잘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좀 이렇게 장기 집권한 감독이 떠나고 나면 저는 후유증은 어느 팀이나 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게 리버풀은 이적 시장이 너무 조용해서 좀 팬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기는 근데 FSG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여기 오너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감독은 바뀌었는데 감독이 바뀌면 뭔가 좀 그렇지. 감독 바뀌면 보통 이제 돈 좀 쓰거든. 보통은. 네, 맞아요. 감독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입맛에 맞는 선수도 이제 돈 좀 써주는데 좀 희한하긴 해요. 어쨌든. 네. 아니 이거는 그냥 아예 외적인 건데 인터밀란 지금 어떤가요? 좀 프리시즌이나 이런 거. 인테르요? 네. 인테르는 돈이 없습니다. 인테르는 돈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돈 있었던 적이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순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데다 돈을 써서 돈이 없어. 그런 데다 돈을 써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인테르는 지금 뭐 자유계약 선수 이제 영입했고 수비수 영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영입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약간 플랜은 좀 애매한 상황이고. 에르모소 같은 선수들 옛날 같았으면 오히려 영입을 했을 거거든요. 네. 자유계약이니까. 인터밀란이 그 FA 네. 뭐 이제 땡겨왔었잖아요. 영입된 선수 다 FA예요. 젤린스키하고 이제 타렘이 다 FA잖아요. 네. 자유계약 선수인데 그래서 이제 에르모소 같은 선수도 이제 데려왔을 거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리고 에르모소 괜찮았거든요. 지난 시즌. 잘하지. 잘한 선수죠, 당연히. 데려왔을 건데 안 된대요. 오프트리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좋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인터밀란까지 한번 이제 체크를 해서 프리시즌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봤고 아마 프리시즌 다 끝나고 저희가 이제 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약간 프리뷰 느낌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든 뭐 라리가, 세리에 이제 다 다룰 거니까 그 팀들에 대한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 조금 더 딥한 이야기는 그때 여러분들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가벼운 주제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
축구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스포츠입니다. 이 룰이나 너무 보수적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변화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도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해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었던 얘기는 우리가 뭐 얼마 전은 아니고 이제 예전에 히든풋볼에서 다뤘었던 것 중에 그 뭐 VAR 판정하고 나서 주심이 마이크 잡고 그거 뭐 다 공표하겠다. 혹은 뭐 이제 오렌지 카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이외에 뭔가 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림픽이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 이제 설명해. 어때요? 설명해 준 거? 되게 괜찮습니다. 깔끔해요. 근데 좀 저 지금 올림픽 축구 아예 안 봤거든요. 긴가요? 아니 상당하게? 그냥 주심이 VAR 보고 나서 와서 뭐뭐 때문에 파울입니다. 딱 뭐뭐 때문에 결정이 이렇습니다. 딱 그거 얘기해줘요 그냥. 그리고 전광판에 같이 그 판정에 대해서 전광판은 내가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그 보고 나서 와서 뭐뭐 때문에 판정이 이렇습니다. 딱 이렇게 설명을 마이크 잡고 딱 해주고 그냥 그러고 쑥 가요. 아 명확하네요. 별로 시간도 안 걸려. 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스포츠들 다 그거 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게. 그리고 또 VR 보는데 시간 충분히 쓰잖아. 네, 그것도 맞아요. 지연돼요. 지연이라고 그 뭐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뭐 지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뭐지 오늘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 축구에서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은 뭐가 있었는지를 몇 개 들고 와봤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원정팀이 먼저 경기장에 입장을 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원정팀이 먼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이 야유를 먼저 그냥 다이렉트로 받게끔 하고 홈팀이 이제 뒤에 입장할 때는 원정팀이 좀 기죽을 만큼의 큰 환호를 이제 보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동시 입장하는 거랑 원정 홈순으로 입장하는 것의 메리트 차이는 좀 있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에?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 있었을까? 약간 싶긴 한데. 그냥 솔직히. 야유. 예, 그냥 뭐, 야유하고 가는 요 정도인가? 뭐 선수들도 다 각오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솔직히 이제 요즘도 뭐 K리그도 그렇지만 뭐 유럽 원리그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일단 선발 라인업 나오면은 그거 일단 장내 아나운서가 한 번씩 이제 불러주잖아요. 맞아요. 그거 할 때 똑같잖아요. 그리고 원정팀은 되게 담백하게 읽잖아요. 그래서 아 누구 이러다 우 누구 막 이러다가 우리 그 홈팀은 사실 이렇게, K리그에서도 K리그도 그렇게 봐도, 하잖아. 예, 바로 느껴지니까. 아니야, 안 읽어주는 데도 있어. 그래요? 나 옛날에는 K리그 경기 갔을 때 우리의 수문장 누구 이렇게 그렇지, 그런 거 하지. 등등등등등등 하면서 베스트 11 나왔는데 이제 저 원정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내고 그냥. 그냥 정강판에만 찍어주고. 네. 맞네. 네. 이거 1번은 약간 그런 그냥 느낌 정도였던 것 같네요. 이제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 그럼 두 번째가 등번호가 고정되지 않았고 선수들 네이밍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그 시절의 얘기인 것 같은데. 진짜 옛날 얘기죠. 이게 유니폼 뒤에 이름이 새겨진 게 9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럼 한 초중반 정도인가? 그 대충 이제 등번호만 있던 시절이 꽤 길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전에는 선수들이 1번부터 11번까지 번호만 적힌 유니폼을 입었었고 맞아요. 이게 매 경기마다 선수 등번호가 바뀔 수가 있었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발은 1번에서 11번, 교체가 12번에서 16번인데 근데 이거 매번 다른 등번호는 약간 상대한테도 좀 혼란을 줄 만한 전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걸 전략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로 나간 선수들이 1번부터 11번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9번, 10번, 6번, 8번 이런 그 포지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된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등번호 때문에. 네, 등번호 단 선수들이 이제 보통 그 1번부터 11번까지밖에 못 쓰고 위치를 보통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공격수가 보통 90, 11번 달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건데 헷갈리는 거라기보다도 예전에는 전술이 지금 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지금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까지 헷갈리진 않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얘기는 막 했겠지. 중간에 이제 감독들이어서 야, 쟤 몇 번 막아라. 몇 번 위험하다. 몇 번 막아라. 등번호로 이제 바로 이제 좀 소통을 하면서.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유니폼 뒤에 네이밍이 생기면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많았을 거예요. 그 선수의 유니폼을 이제 소장한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건데 골키퍼를 향한 백패스. 이게 과거에는 골키퍼가 수비수가 패스해도 손으로 공을 이제 잡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92년도부터 변경이 됐는데 이게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당시에 리드하고 있는 팀이 계속 이제 골키퍼한테 볼을 주면서 소유를 하다 보니까 경기가 지루해졌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찬우 형은 이때 이제 그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게 좀 기억 나시지 않나요?
일단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아 그래? 아, 기억이 나진 않아요. 어렸을 때군요. 나진 않은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때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경기가 다 재미없다. 득점도 적게 나온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대회거든요. 이 대회 자체가. 이 대회가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갔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요때부터가 사키 감독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압박에 대한 개념들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을 때예요. 이게 네. 이 시기 자체가. 그러니까 압박 축구라는 게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저 팀들이 각각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중원에서 공을 그냥 소유하고 있기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전체 팀들의 라인 자체도 굉장히 컴팩트해지고. 그리고 라인도 어쨌든 올라갔을 그러니까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공을 갖고 어떤 한 선수가 공을 갖고 이제 상대를 돌파해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거예요. 까다로워진 거지. 상당히 까다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려오네 뒤로. 달려오네 뒤로. 근데 이제 뒤로 백패스가 아니라 이제 수비한테도 달려오면 일단 골키퍼. 이렇게 된 거죠. 지금도 골키퍼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정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 주는데 골키퍼가 발로 다루는 것보다야 당연히 손을 다루는 게 훨씬 그쵸, 안정적이니까. 편하죠. 네, 왜냐면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뭐 경합을 막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걸 하니까 비판이 너무 많은 거야. 야, 이것 때문에 이런 거 같다. 사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이런 거 같으니까 골키퍼 손 못 잡게 하자. 그러니까 축구는 사실 보수적인 스포츠라고 하지만 어쨌든 룰이 개정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루하다는 얘기 많이 나와요. 오프사이드 룰도 그래서 개정된 거고. 계속 핸드볼도 네, 마찬가지고. 예전엔 동일선상이 아니었어, 아예. 그 옵사이드 룰. 옵사이드 동일선상이 허용된 것도 사실 이것도 이제 더 공격적으로 축구하자 그래서 동일선상이 허용이 된 거거든요. 아, 그때는 이제 무조건 뒤에서 네, 무조건 뒤에 된다. 있었어야 돼요. 아. 옛날에는 그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골키퍼 백패스도 네. 비슷한 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선수들이 검정색 축구화만 또 이제 착용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국의 앨런 볼이라는 선수, 뭐 66년 월드컵 위너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영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었던 기업이 이제 헛멜이었는데 이 헛멜이 앨런 볼이랑 접촉을 해가지고 첼시와의 이 커뮤니티 실드에서 로고가 박힌 축구화 시키는 걸로 목표로 잡고 그때 헛멜이 축구화를 생산을 안 해서 그 앨런 볼이 신고 있었던 아디다스 축구화를 흰색으로 칠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헛멜 로고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많았고 에버튼이랑 첼시 경기가 딱 끝나자마자 그 주말 경기 끝나고 월요일에만 축구화가 뭐 12,000개가 팔렸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 축구화 색상이 변한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선수마다 약간 뭐랄까 개성 뭐 이런 것도 그쵸? 생겼을 거고 그 예전에 그 형이 그 기억난다고 했었던 그 축구화 뭐였죠? 호나우두가 목에 걸고 사진 찍었었던 머큐리얼. 네. 그게 R9이었나? 네, R9인가 어쨌든 머큐리얼 그런 식의 축구화 디자인 당시 없었어요. 호나우두는 이제 머큐리얼이지 무조건. 네. 무조건 머큐리얼. 되게 인상적인 거. 베컴하면 프레데터. 베컴 프레데터는 뭐 무조건이고. 그 두 개가 양대 그치. 모델이니까. 프레데터는 90년대 초반부터 디자인이 굉장히 신박했었고 그냥 그야말로 프레데터의 어떤 느낌이었었고 투박하고 무겁고 뭐 파워풀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나이키가 축구화 시장에 늦게 뛰어들었죠. 네. 네, 늦게 뛰어들었는데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94 이후부터 TM4 맞아. 시작을 해서 네. 호나우드라는 슈퍼스타가 나오고 호나우드의 어떤 이미지와 맞게 날렵한 축구화 머큐리얼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면서 히트를 쳤죠. 그리고 호날두가 이제 또 이제 머큐리얼 베이커. 그거는 좀 더 이제 좀 네, 이후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이제 양대 산맥이었었고 푸마도 옛날부터 뭐 펠레부터 마라도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푸마킹, 그러니까 코파문디알 계열의 어떤 그 편한 축구화를 만들었었는데 푸마도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 쭉 좀 디자인도 이뻐지고 좀 성장을 많이 했고 갑자기 요즘에 몇 년 전부터 뜬금없이 이제 일단 스케쳐스가 축구화를 캐릭터 시켰다? 그러면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드는 거야 축구화를 이제 모든 브랜드가 다 만든다고 보면 돼. 그 뉴발란스 축구화, 그다음에 뭐 스케쳐스 축구화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그쵸. 언더아머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제는 다 이제 축구화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봤을 때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스페인에서는 그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제일 그 축구화를 많이 판매한 게 조마였대요.
그래서 왜 좋아하는지 좀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알폰소 페레스 무뇨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스페인에서 최초로 흰색 축구화를 차용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 이제 그 모리엔테스가 빨간 축구화 신고 이런 게 이 사람한테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막 나왔었던 농담이 시력이 안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폰소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안다. 아, 그 신발 때문에? 네, 흰색 축구화 때문에 다 안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었고, 근데 이제 당시에 이 알폰소 페레스 무뇨스가 베티스에서 뛰었는데 여기 감독이 하비에르 클레멘테였거든요. 근데 이 감독은 그 흰색 축구를 싫어했대요. 왜냐면 공 잡았을 때 검정색 축구화에 비해서 너무 상대 수비에게 눈에 잘 띈다는 이유로 좀 싫어했다고 하는데 이게 젊은 층에서는 진짜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어가지고 흰색 축구화 나오고 뭐 초록색 축구화 나오고 빨간색 축구화 나오고 하면서 이게 당시에 뭐 이제 나이키는 이제 좀 뒤니까 이 축구화 판매에 있어서는 조마가 진짜 완전 스페인 내에서는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이게 좀 많은 판매량을 좀 기록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들어왔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색깔 축구화 옛날에 베컴이 흰색 축구화 시켰을 때 퍼거슨 감독이 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되게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시절부터 축구화 색깔 입고 하는 거를 잘 못 신었어요. 네, 뭐 대놓고 신지만 이건 아니었는데 좀 약간 눈치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기억나기로는 94, 95, 96 정도, 96, 97부터 이제 좀 색깔 있는 축구화를 유소년 레벨에서도 신었었고 또 98 때는 이제 그쵸. 호나우도의 어떤 그런 축구화도 파란색 계열이었잖아요. 은색에 파란, 노란색 네, 나이키. 이거의 색상이 조합이 되게 파격적이었어. 맞아요. 은색 축구화라는 게 아니 은색 신발 자체가 사실 지금은 은색 신발이 되게 흔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은색 신발이라는 거는 약간 상상하기 힘든. 그치 이거는 저기 뭐야 저기 무슨 광대가 신는 신발이지 은색 신발이라는 게 그게 이제 진짜 그냥 신고 다니는 그런 신발이 아니었거든요. 그 색상 자체가. 네. 그치. 물론 그때 이제 약간 세기말이어서 약간 그런 게 많이 그 2000년대 그 초반 그 느낌으로. 세기말. 네. 저기 얼굴에 다 은색 칠하고 막 그치. 그러고 이제 광고 찍고 막 이러던 시기이긴 한데 그러면서 약간 그게 색깔이 좀 다양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처음 신은 축구화가 검정색 디자인의 그런 거 있어요. 낫소. 그래. 아니면 히포라는 브랜드도 저 신었었거든요. 이게 하마. 네. 디자인적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색깔이 있겠지만 사실 축구화적으로 봤을 때 가장 또 파격적인 어떤 그 변화가 스터디에 있습니다. 스터드. 예. 옛날에는 동그란 스터디였어요. 맞아. 다 동그란 뽕이었지. 근데 이제 90년대 말부터 이제 칼뽕이라고 해가지고 네, 맞아. 칼뽕. 이제 칼 스터드가 나왔었고 요즘은 이제 그걸 다 혼합해가지고 이제 별의별 모양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뽕끼리 이어진 그것도 별의별 있었어요. 모양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 파격적이었던 게 끈의 비대칭. 끈이 일자로 나 있는 게 아니고 맞아. 공 맞는 면적을 이제 끈에게 방해를 안 받기 위해서 삐뚤어진 끈. 맞아. 네, 이런 것도 좀 파격적이었었고 그런 디자인이 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쭉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축구화 혀. 그렇죠. 혀도 혀도 약간 비대칭으로 나오고 정자로 나온 것도 있고 나중에 그 혀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없어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부터 2010년대부터 나왔던 게 끈이 없는 축구화. 끈 없는 축구화 맞아. 네. 발목까지 올라오는 제가 뭐 축구화. 기억이 슈퍼플라이 좀, 같은 거.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가 끈 없는 축구가 나오면서 이제 좀 더 얄쌍해지고 맞아요. 가벼워지고 손흥민 축구가 그렇잖아요. 약간 좀 칼발 느낌의 그런 축구잖아요. 네. 뭐 메시 거 F 뭐 30, 50 이런 시리즈도 그렇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옛날 축구 얘기 저희가 뭐 간단하게 오늘 다뤄봤고요. 뭐 팀 K리그 토트넘부터 바이언 토트넘 그리고 수닝그룹, 클린스만, 빅식스 프리시즌 그리고 옛날 축구 규식들까지 오늘 목요부에서는 다뤄봤습니다. 자 히든풋볼 이번 주는 목요부가 마지막이고요. 저희 이제 프리시즌도 계속 입중계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주말 또 돌아올 주말에 입중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